전하, 전하, 저만 두고 가시옵니까? 흰 상복을 입은 한 소녀가 다리 위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청계천 영도교. 불과 3년 전 조선의 왕비였던 17세 소녀는 이날 남편과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별이 64년간 이어질 기다림의 시작이 될 줄을.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비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6월 초여름의 햇살이 청계천 물결 위에서 부서지던 날이었습니다. 영도교 위에는 흰 상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7살 송씨.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신분은 군부인으로 격화되어 있었고 오늘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가 다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 전하. 아무리 불러도 강 건너편으로 사라지는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는 16살의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 아니 이제는 노상군으로 강등된 이홍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세조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생이별이 될 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3년 전 1454년 1월 그녀는 14살의 나이로 단종의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왕의 신분으로 혼인한 왕비였습니다.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고 교태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은 숙부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야 했습니다. 15살 송씨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올라갔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56년 6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계 등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몸이 찢겨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457년 6월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의덕왕대비였던 송씨는 군부인으로 격화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도교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송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마 앞을 지키던 호위 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랭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14살의 왕비가 되어 15의 왕대비가 되었고 17의 군부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도교 위에서 송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나 멀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이 소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54년 1월, 그러니까 영도교에서의 이별보다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40년 전라도 태인현.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송현수, 어머니는 여흥민 씨였습니다. 본관은 여산 송씨.
이 집안은 고려 말부터 권세를 누렸던 명문가였습니다. 송 씨의 고조 할아버지 송이는 조선 태종의 깊은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할아버지 송복원의 누이는 정종의 아들 수도군에게 시집갔으며, 아버지 송현수의 누이는 세종의 8째 아들 영흥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혼맥으로 연결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송 씨는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고 검소한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자수를 놓으며 여느 양반가 규수처럼 자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조선의 왕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도 어린 시절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단종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은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보좌를 받아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켜 김종서를 철퇴로 쳐 죽이고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을 처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4년 1월 수양대군은 정인지 등 여러 종친들과 함께 단종의 혼인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신민이 복이 없어 세종과 문종께서 모두 승하하시고 전하께서 어리신 몸으로 즉위하시어 위로는 모후에 보호하시는 힘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왕비의 조심스러운 도움이 없으시니 어찌 국사의 큰 변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있어서 왕비를 맞아들여 후사를 구하셔서 선왕의 혈통을 이으시고 억만세 국기를 여심이 무엇보다 중하지 않습니까?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맞아 왕실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454년 1월 8일 창덕궁에서 처녀간택이 실시되었습니다. 효령대군, 이명대군, 영흥대군, 정인지, 한학 등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송현수, 권환, 김사우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아버지 모두 수양대군의 신복이었습니다. 1월 10일 최종 왕비로 간택된 처녀는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송현수는 원래 수양대군의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송현수의 누이가 영흥대군의 부인이었는데 세종의 명으로 이혼당했던 것을 수양대군이 다시 재결합을 허락해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송현수는 당연히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딸을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1454년 1월 22일 14살의 송씨는 근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월 24일 봉영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자가 효령대군의 집에서 왕비를 맞아 대궐로 모셨습니다. 교태전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14살의 송씨와 13살의 단종, 어린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송씨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왕의 신분으로 혼인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왕비들은 모두 세자빈으로 시작했지만 송씨는 처음부터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혼례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을. 이 어린 부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를 말입니다. 1454년 2월 19일 정식으로 왕비 책봉교서가 내려졌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효우가 있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였습니다. 14살 왕비는 13살 왕의 곁에서 조선의 중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이미 수양대군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송씨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1454년 2월부터 1455년 6월까지 송씨가 왕비로 지낸 시간은 단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비 재위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왕비는 궁궐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공손하고 검소했다는 평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14살의 송씨는 13살의 단종과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린 부부로서 서로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궁궐은 차가웠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일은 모두 수양대군이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왕비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린 왕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의 공신들에게 논공행상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은 정난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종과 송씨는 그저 그 안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인 한명회, 권람 등이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했습니다. 상왕께서 어리시니 숙부이신 수양대군께서 왕위를 이으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4살의 어린 왕은 숙부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15살의 송씨는 의덕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서 왕대비로 격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폐위된 왕의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수강궁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유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단종과 송씨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식은 제한적으로만 들려왔습니다. 세조가 즉위했다는 소식, 새로운 조정이 구성되었다는 소식, 단종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었다는 소식들. 송씨는 남편 곁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살의 어린 왕대비는 14살의 상왕과 함께 수강궁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멀었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함께였습니다. 비록 왕과 왕비는 아니었지만 상왕과 왕대비로서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송씨에게는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안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5년 11월 단종의 유모이자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가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단종의 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남편은? 자신은?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린 왕대비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456년 6월 2일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가 발각된 것입니다. 주동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계 등이었습니다. 모두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고 문종이 죽으면서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유언을 받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 일가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를 벼룬검으로 임명하여 세조의 뒤에 서게 한 후 칼로 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세조가 벼룬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왕세자도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거사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즉시 대궐로 달려가 고변했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즉시 성삼문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456년 6월 한양의 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이계, 유성원 등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고문이 가혹했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쇠로 다리를 꿰기도 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리, 성삼문은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상왕 전하뿐이십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거열형이었습니다. 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가 차례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유성원은 집에서 자결한 후 시신이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이계는 국문 도중 죽었지만 역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연좌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아들, 손자, 조카까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생후 1년, 2년 된 어린아이는 입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습니다. 백부, 숙부, 조부, 종조부, 사촌까지는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5촌 이상은 유배형을 당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500명에서 800명이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수강궁에서 단종과 송씨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들의 이야기를 15살의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6살의 송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강궁 안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국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카를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상황이 살아계시는 한 불안합니다. 또다시 역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분해야 합니다. 송씨는 남편 곁에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남편만은 무사하기를, 자신들만은 살아남기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육신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복위 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단종과 송씨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145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송씨는 17이 되었고 단종은 16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강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7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그는 순흥부사 이보음 등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지만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성대군을 처형해야 합니다. 상황도 처벌해야 합니다. 상황이 살아있는 한 영모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조는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죽여야 할까?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종친들마저 단종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까지 나섰습니다. 상황을 강등해야 합니다.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1457년 6월 21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왕상왕 노상군, 왕비 왕대비 군부인, 그들의 지위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청계천 영도교에서 송씨는 남편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챕터 1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전하, 전하, 아무리 불러도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송현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염려 마라. 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송현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에 송현수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송현수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친구였지만 사위 단종과 딸의 입지가 회복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457년 7월 송현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금성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다. 장형 100대가 가해졌습니다. 몽둥이가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송현수는 신음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여러 차례 송현수를 살려주려 했습니다. 옛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역적을 살려두어서는 안됩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1457년 10월 21일 송현수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송씨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노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들은 다르게 전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갔다는 기록, 교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든 16살의 단종은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7살의 송씨는 그날 무엇을 느꼈을까요? 비탄? 분노? 절망? 아니면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친정은 몰락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 자신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17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64년간 이어질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송씨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왕대비군 부인 노비. 그녀의 추락은 완전했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씨는 노비나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정업원으로 보내라. 정업원은 동대문 박숭인동에 있는 비구니 절이었습니다. 출궁한 궁녀들이 비구니가 되어 여생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송씨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시녀 몇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노비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업원에 도착한 송씨는 한 귀퉁이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왕비가 살던 궁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끝내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그녀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시녀들이 동량을 다녔습니다. 또 송씨는 직접 염색업을 했습니다. 낙산 아래 자지동천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물에 명주를 담그면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송씨는 시녀들과 함께 명주를 짜서 자주색으로 염색한 뒤 댕기, 저고리깃, 옷고름 등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왕비였던 손으로 염색을 하고 바느질을 한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세조가 도움을 금지했지만 그들은 몰래 푸성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동묘 앞에 시장이 열렸는데 여인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그곳에서 송씨에게 먹을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풍물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송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17살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전하,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전하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영월 어디엔가 매장되었지만 아무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하여 감회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송씨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묻혔는지 제대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씨는 정업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영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편히 잠드소서. 소첩은 이곳에서 전하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날부터 송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그 산에 올랐습니다. 영월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곡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며 함께 울었습니다. 동정곡이었습니다. 그 산은 훗날 동망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송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궁궐에서 초막으로 그녀의 추락은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녀의 저항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64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17의 모든 것을 잃고 82세까지 살아남은 여인.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송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남편을 죽인 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업원의 초막에서 살았고
여전히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469년 세조의 손자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13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성종의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비였지만 송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산군의 부인에게 의식을 공급하라. 그때부터 송씨는 조정으로부터 약간의 식량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70년대 어느 날 송씨에게 한 가지 위안이 생겼습니다. 단종의 외조카인 정미수와 양자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송씨를 양어머니로 모시고 그녀가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송씨는 정미수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초막보다는 나은 곳이었습니다. 정미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송씨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송씨도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겪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 초반 정미수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도 없이 죽었습니다. 송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양아들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이미 60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살았습니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였습니다. 중종은 송씨의 처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송씨에게 재산과 노비를 하사했습니다. 또한 단종에 대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1516년 단종의 무덤이 정비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종은 제대로 된 묘도 없이 감회장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은 영월에 사람을 보내 단종의 묘를 찾게 했고 봉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남편의 무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영월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늙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월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잠드소서. 1521년 7월 17일, 음력 6월 4일, 송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2세, 만으로는 81세였습니다. 조선 역대 왕비 중 가장 장수한 왕비였습니다. 남편 단종이 죽은 후 64년을 더 산 것입니다. 64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왕비였던 1년 4개월을 그리워했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짧은 시간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송씨는 죽을 때까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복권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군장리, 지금의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에 묻혔습니다. 단종의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송씨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은 곧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송씨가 죽은 지 177년이 지난 1698년 숙종 24년의 일이었습니다. 송시열, 김수항 등 노론 학자들이 끊임없이 건의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야 합니다. 정순왕후도 복위시켜야 합니다.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면 세조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단종의 강등과 사사는 세조를 모시던 신하들의 강력한 요청과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세조 본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복위가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1698년 11월 6일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입니다.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묘호가 내려졌고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종묘의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송씨도 정순왕후로 복위되었습니다. 시호는 의덕 단량제 경정순왕후. 그녀도 종묘 영령전에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송씨가 죽은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는 241년 만이었습니다. 송씨의 무덤도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능호는 사릉이라 하였습니다. 왜 사릉일까요? 사는 생각할 사, 사모할 사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숙종은 송씨의 묘를 찾기 위해 과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손도 없고 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략적인 위치에 새로 능을 조성했습니다. 사릉은 남양주에 있고 장릉은 영월에 있습니다. 두 능은 300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죽어서도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가지를 뻗는다는 것입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입니다. 마치 송씨가 생전에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소나무들도 영월을 향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전설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송씨의 영혼이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1999년 4월 9일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양주 문화원에서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름을 정령송이라 했습니다. 정령, 즉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유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함께 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송씨가 죽은 지 478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는 542년 만이었습니다. 542년 만에 두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사릉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영월을 향해. 그리고 장릉에는 정령송이 서 있습니다. 사릉에서 온 그 소나무는 단종의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송씨가 생전에 남편 곁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서울 숭인동에는 정업원 국이 비각이 남아 있습니다. 송씨가 살았던 곳의 흔적입니다. 영조가 친필로 쓴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봉후암 어천만년 마이너스 앞 봉우리와 뒤 바위 천만년을 가소서. 동망봉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송씨가 매일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산입니다. 청계천의 영도교도 복원되었습니다. 송씨와 단종이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그 다리입니다. 송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 모두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17의 모든 것을 잃고도 82세까지 살아남은 여인. 64년간 남편을 기다린 여인.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542년 후 영혼만이라도 함께하게 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비이자 가장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릉의 소나무들은 영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송씨가 여전히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542년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순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